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는 기대일 뿐 돌아오는 건 서운함 뿐입니다. 나를 챙겨줄 줄 알았던 자식, 웃으며 함께 하자던 친구 모두 삶에 치여 떠났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6가지 방법을 주제로 고요한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관계에 예의를 갖되 정은 과하게 주지 않는 자세입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찬거리 좀 남으시면 저희 쪽으로 좀. 2달에 한 번꼴로 연락조차 없던 옆집 며느리의 연락. 인천에 사는 77세 백명자 씨는 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동태조림, 손수 만든 나물 반찬들까지 한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그 집 형편 어려운 건 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렇게 수년 동안 김장도 나눠주고 쌀도 쪼개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건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몸 약하시면 애초에 무리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 순간 백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건 정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건 단순한 무료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그 뒤 백 씨는 변했습니다. 인사엔 인사만, 부탁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치 담글 때 나눠주지 않았고 동네 모임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예전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 씨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나를 지워가며 매달렸던 거였구나.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쏟아부은 정에 스스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 때문에 참는다는 말로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쏟은 정이 상대에게 의무가 아닌 편리함으로만 여겨질 때입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한 정으로 관계에 지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한 번 거절하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 부탁만 하고 인사조차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남보다 더 지칩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덜 써야 합니다. 그게 노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무시를 낳고 과한 관심은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적당한 선, 적당한 거리, 그 안에서 관계는 오래가고 상처는 줄어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거리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도 무조건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내 삶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다면 그건 내가 너무 줬기 때문입니다. 받을 기대 없이 주는 건 사랑이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아야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는 예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내줘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지치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삶의 양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그 한 끼가 내 감정을 무너뜨리게 둬선 안 됩니다. 노년은 잘 맺는 것보다 잘 끊는 것, 잘 덜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만이 정에 속지 않고 예의는 지키며 끝까지 고요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해봤다 생각하면 괴롭지만 배웠다 생각하면 평화롭습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6번째 방법은 손해봤다 생각하면 끝, 배웠다 생각하면 평화입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속지만 않았어도 내 노후는 달라졌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남경자 씨는 아직도 밤에 눈만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이웃과 조그만 반찬 가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대부분은 남 씨가 됐고 가게 이름도 그 친구 이름으로 내줬습니다. 그 친구는 경영을 잘하니까 나는 믿었죠. 하지만 몇 달 뒤 친구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정리도 없이 가게 문은 닫혔고 남은 건 남 씨의 통장에 찍힌 수백만 원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친척들은 왜 그렇게까지 믿었냐고 비난했고 자식들도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덤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날 이후 남 씨는 사람 만나는 걸 피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책, 분노, 후회가 뒤섞여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한 순간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분노로 늙고 배움이라 생각하면 평화로 늙는다. 남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건을 끝난 일이 아니라 배운 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 씨는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고 경계도 있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다시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배웠으니까요.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독은 손해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생 희생했는데 자식은 외면하고, 돈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고, 정을 줬는데 되돌아온 건 무관심일 때,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끝도 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믿었을까? 그런 회화는 잠도 사람도 삶의 의미도 앗아갑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손해본 게 아니라 배운 것이라면 그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 것, 돈을 빌려줄 땐 받을 생각 말 것, 기대는 기대일 뿐이라는 것, 그걸 배웠다면 당신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노년엔 이미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 하나, 상처 하나가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복수의 시간이 될 수도 평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봤다 여기는 순간 당신의 가슴은 복수와 한으로 가득 차고 그 분노는 결국 당신만을 갉아먹습니다. 반면 배웠다 여기면 그 기억은 당신을 지켜주는 지혜로 바뀝니다. 당한 것도 속은 것도 버림받은 것도 그 사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나의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는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와도 더 단단히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상처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입구입니다. 이제는 말하십시오. 나는 손해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배운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짜 마음 편히 사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잘 늙는 게 잘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주름 너무 많으세요. 저라면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손주의 말 한마디에 73세 이복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 목선까지 깊게 파인 주름이 마치 자신이 늙었다는 선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손떨림도 잦아졌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는 것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 자신이 싫어졌고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화장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외출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편의점 하나 다녀오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뻤고 젊게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병원 침대 위 얼굴뿐이었다. 이 씨는 거울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창피해하는 게 문제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염색을 멈추고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진한 화장도 지우고 편한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외모를 흉보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 분위기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잘 늙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라는 진실을. 많은 이들이 늙음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감춰야 할 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름을 펴고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젊음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을 부정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멋진 외모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흰머리는 살아온 날의 훈장이고 주름은 버텨낸 시간의 지도입니다. 그걸 감추는 건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젊어 보인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늙음을 잘 숨기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 참 편안해 보인다. 그 나이에 멋있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늙음을 당당히 품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증거이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생존의 결과입니다. 잘 늙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에 평온을 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단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이유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늙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면 먼저 거울 속 늙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고생 많았다. 지금 모습도 참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부터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집니다. 주름을 원망하지 않고 흰머리를 감추지 않고 느려진 걸음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잘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늙는 건 세상 끝까지 내가 나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식 일은 자식 몫으로 넘기는 용기입니다. 엄마가 좀 나서서 도와주면 안 돼요? 결혼한 지 5년 된 딸이 손주 육아에 지쳐 전화해 왔을 때 74세 정화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해온 그였기에 거절하는 일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가 보내고 병원 데려다 주고 돌잔치 준비까지 도맡아온 세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빠지려고 해요? 결국 정 씨는 무릎에 물이 차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치료받는 병상에서도 딸은 불쑥 묻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애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퇴원 후 정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이 엄마고 너의 인생은 내 몫이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딸은 서운해했고 연락은 줄었지만 정 씨는 매일이 가벼워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공원 산책을 즐기고 혼자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엄마라는 역할이 아니라 정화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은 자식 일은 자식 몫으로 넘기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끝까지 자식 일을 끌어안고 삽니다. 얘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그 도움은 어느 순간 책임이 되고 그 책임은 점점 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침식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삶을 꾸려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부모가 대신 떠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고 결국은 서로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린 못 살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무너지고 관계는 왜곡되며 결국 자식도 부모도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자식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는 건 결국 자식의 인생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몫을 내려놓고 당신의 몫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뒷좌석입니다. 운전대는 자식이 잡아야 하며 당신은 이제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사랑은 때론 거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겁이 나도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당신은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년에 편안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식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이고 그게 바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5번째 방법은 다툼보다 침묵이 낫다고 여기는 지혜입니다. 저 며느리가 저러는 건 다 시어머니 탓이에요. 경기도 광명에 사는 75세 유춘자 씨는 자신이 친정까지 퍼준 아들네에게 이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늦게 오거나 안 오고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며 평소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싸늘한 대접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한마디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생전에 성격이 불같던 남편은 갈등을 참지 못하고 자식들과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골함 앞에 앉아 홀로 속삭이던 유 씨는 그때의 공허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그날 이후 유 씨는 더는 다그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네가 와도 웃으며 맞았고 며느리의 무뚝뚝한 말투에도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대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처음으로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왔고 손주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서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삶은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덜 상처받는 삶, 덜 부딪히는 삶, 그게 진짜 평온한 노년입니다. 다툼은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후회와 관계의 균열이 따라옵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은 노년에게 치명적입니다.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 삶의 의욕까지 앗아갑니다. 많은 노인이 내가 맞는 말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말을 삼키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노년의 고요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 며느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그 모든 말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말을 해서 내가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고립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뒤부터입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주장보다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노년을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많은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한마디를 참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6번째 방법은 매사에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동네 모임에서 나온 한마디에 72세 김연자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그녀를 두고 누군가는 취미라도 가져야지, 노인대학도 다니고 그래야지, 손주라도 돌봐야 의미 있는 인생이지라며 끝없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책 읽고 뜨개질하고 가끔 음악 듣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잘못 살아가는 건 아닐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틀렸나? 너무 조용히 사는 게 문제인가? 며칠을 앓다 결국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아파트 이웃이 말했습니다. 난 언니처럼 살고 싶어. 평화로워 보여서. 그 말에 김 씨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삶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었단 걸. 노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보다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자기 부정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강요합니다. 이 나이에 이래야 한다. 이 시기엔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며 활기를 찾고 누군가는 고요한 방에서 책 한 권의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집 앞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채웁니다. 어느 쪽이 더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노년에 자꾸만 스스로를 비교하고 정해진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자식이랑 안 친할까? 왜 나는 재산도 없고 손주도 안 찾아올까? 왜 남들처럼 바쁘게 안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고문입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마음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내가 웃고 내가 안심되고 내가 쉬는 방식이면 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 살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지고 남이 만든 틀 안에서 숨만 쉬는 노년이 됩니다. 그 틀은 의미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올가미입니다. 이 나이에 자식이랑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도, 매일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심지어 나이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조차도 전부 남의 시선에서 비롯된 강박입니다. 노년은 정답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오늘을 그냥 이래도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정답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게으름도 포기도 아닙니다. 그건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선택의 시작입니다. 남들과 달라도, 예상과 달라도, 과거의 나와 달라도 지금의 내가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노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집니다. 이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그러나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정분 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 병원비로 다 날아가겠구나였습니다. 병실에서 울면서 간호사에게 한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당당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은 유일한 문자 한 통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존엄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하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잠겨 있어야 사람들의 진심도 보입니다. 노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남은 돈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 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부풀린 거짓이고 절반은 비교를 유도하기 위한 자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곧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자식에게 집만 될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좌장고나 자식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 삶을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노인들이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날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귀해집니다. 옷장에 접힌 따뜻한 내 옷 한 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건강, 배달앱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게 비교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따뜻한 삶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68세 안미자 씨는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여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 자랑이 유별났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줘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금팔찌를 사다 줘요. 안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막내딸, 연락 뜸한 아들,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 남들과 비교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혼자 밥 먹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을 할수록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미국 간 것도 도피였고요. 남 앞에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본 안 씨는 말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라면도 찌개도 아니고 직접 쌀을 씻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안 씨는 김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겠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에 핀도 꽂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일 뿐 나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꾸며야 할 작품입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자 친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심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며 견딥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편한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무시와 냉대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한 채 쌓이면 그건 병이 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병, 우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울어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은커녕 또 왜 그래? 라는 짜증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감정은 버려지고 당신의 존재도 함께 버려집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짜증을 받아낼 이유도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라고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무단 침입을 당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사는 70세 김봉혜 씨는 몇 년 전까지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흔쾌히 자신 명의의 집으로 들였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조심스럽던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귀가하더니 김 씨가 차려준 밥을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TV 크게 틀었네. 좀 조용히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취급 안 받고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김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 겁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전화가 와도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말에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삶은 지옥입니다.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감정의 일방적 쓰레기 투척은 폭력입니다.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절대 누구의 감정 하수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용기 하나면 그 어떤 악성 스트레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노년을 질식시키는 족쇄는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마음. 그 미련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며느리가 도망가도 손주가 무례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라며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절대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보증을 서고 감정의 쓰레기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면당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다 내줬는데도 고마움이 아닌 원망을 듣는 그날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합니다.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평생 쥐고 있었던 가족이니까라는 착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강찬호 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첫째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집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막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는 연을 끊었고 둘째는 연락이 뜸해졌고 막내는 종종 전화로 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만 남긴 채 바빴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번 달은 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회복 후 그는 조용히 아들 셋의 번호를 차단하고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고 텃밭을 일구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후 막내가 겨우 연락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버지니까 이제 그 말은 나에게 그만하자. 아들은 멈칫했고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자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당신 삶을 삼킨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결단력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집 안에 있으면 허전해서 TV를 틀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좀 불러줬으면, 찾아와줬으면, 그렇게 타인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사람만이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은 늘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란 틈. 그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낯선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끝내 후회만 남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외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들고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배신, 갈등, 파탄.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는 불안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노년은 단단해집니다. 남과 함께 해야만 즐겁고 누군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9세 나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퇴근을 챙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기에 혼자 남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정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자주 들락거렸고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더니 나중엔 생활비를 요구했고 귀금속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나 씨의 자식들까지 무시하며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 씨가 관계를 끊자 그는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남자는 떠났지만 나 씨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본 영화, 먹은 음식,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나 씨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굳이 외출 약속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려 먹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혼자 웃으며 삽니다. 혼자라서 불쌍하다는 말 다 틀렸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하게 삽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노년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혼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도 필요 없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한 정신력입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 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입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에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 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위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어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다섯 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년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이 엮이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무너집니다. 시기심, 거짓된 친절, 은근한 조종, 이런 인간들과 얽히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잘못 엮이면 인생 꼬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헛된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이 조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며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이를 어디로 보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니고 자신의 체면 하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임은 깨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멀어지며 평생의 친구마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자존심은 진짜 자존이 아닌 허세와 고집의 집합체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거절하고 본인이 실수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흔히 벌어지는 병원 진료, 자녀의 조언, 동료의 충고조차 나를 무시한다는 망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좋은 관계를 망치며 결국 자신이 먼저 외면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졌는지를. 노년에는 체면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헛된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귀중한 시간을 끊임없이 갈등으로 바꿉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한마디 말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감정의 지뢰밭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보면 자존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조언이나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신 건강정보, 노후 자산관리, 기술 변화 같은 유익한 이야기조차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라며 거부합니다. 자식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주면 내가 그걸 못하게 생겼냐고 화를 내고, 병원에서 의사가 식단 조절을 권하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집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점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 잡는다는 소리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항상 내가 너보다 인생 더 오래 살았어 라는 말로 일축했고, 친구가 조금만 덜 마시라고 해도 내가 술 못 마시게 할 사람이 어딨냐며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연락을 줄였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고립된 생활이 지겨워졌는지 슬쩍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강사가 고집부리면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은 떠나다라는 말을 하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요즘은 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딸이 다시 찾아왔고 함께 산책하던 이웃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지랄했지. 그 유쾌한 인정 하나가 말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로 위세를 부리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은 모두 하대할 수 있는 존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몇 살 위인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무슨 말이든 자기식으로 끝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가 맞는 말을 해도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붙이며 결국엔 예의 없다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을 휘어잡으려는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모두를 떠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들이 나이를 권위의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은 훈계처럼 내뱉고 잘못된 행동은 그땐 그게 맞았어라고 합리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고 거절당하면 요즘은 다들 예민해라며 타박하고 자식이나 후배에게 무례한 말을 해놓고도 내가 나이가 얼만데라고 버티는 모습은 주변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 곁엔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겉으로만 인사하는 가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나이는 존중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권위의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한데 이들은 나이가 곧 권력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도 그 이유를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질투하나 봐라는 황당한 자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어떤 모임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꺼내는 것이 무서워지며 결국 침묵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정보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큽니다. 요즘의 변화는 빠르고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이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옛날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최신 건강정보, 금융관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쓸데없는 거라며 무시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몇 살이요? 나보다 어린애라고 말하며 말을 자르기 일쑤였고 어떤 이야기도 결국 자신의 무용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둑판에서 지면 내가 일부러 져준 거지. 음식이 맛없어도 옛날엔 이런 건 밥상에도 못 올렸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에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반말하냐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학생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는데 단지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경로당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프로그램 운영자도 분위기 흐리는 분이 계셔서 요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고 요즘 사람들 다 싸가지 없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경로당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은 말년에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뭔가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은퇴했거나 일에서 물러난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 뒤엔 늘 비교와 비아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놀면 심심하지 않아요? 라며 상대의 삶을 하찮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를 남의 삶을 깎아내리는 데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대화도 모욕으로 끝나며 존재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괴로운 시간이 반복됩니다. 노년기엔 누구나 일의 무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무시하는 인간은 일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두려운 나머지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려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허세와 두려움의 가면을 쓴 불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농담처럼 혹은 칭찬인 척 위장되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취미라도 좀 가지셔야 할 텐데라며 잔소리를 던지고 아직 건강하신데 뭐라도 좀 하시지라며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은퇴한 사람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의 삶이 쓸모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무기력에 빠지며 말년의 삶이 활기를 잃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시선은 치명적입니다. 은퇴자나 전업으로 지내는 이들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노년기를 불안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은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에 조용히 은퇴한 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글을 쓰고 식물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자주 보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지만 아직도 자잘한 부업을 하고 있다고 늘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집에서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 말을 대놓고 하며 자연스럽게 무시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서 그가 또다시 요즘도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가하게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성취야.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여유를 얻었거든. 당신은 아직 그게 없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며 웃었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후 무시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은퇴한 어르신의 삶을 더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를 교묘히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말년을 조용히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심 많은 척 다가오지만 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교묘한 조작자입니다. 그 사람, 당신 얘기 그렇게 안 좋게 하더라. 그 집 자식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 같은 말로 씨앗을 심고 슬며시 뒤로 물러나 불꽃놀이를 구경하듯 싸움을 즐깁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나는 그냥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감정을 찢어놓는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 불신을 심어 결국 말조차 섞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말년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세지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감정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람을 잃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것조차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다음 희생양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면 중립인 척합니다. 실은 모든 불씨를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입을 닫습니다. 당신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누군가는 오해를 품고 멀어지며 진짜 나쁜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서 존재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간질은 대놓고 싸움을 붙이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소문을 가장한 진실 반, 거짓 반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며 다가오지만 실상은 모두의 편이 아닌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독은 늦게 퍼질수록 치명적이며 결국 말년에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인간은 최대의 재앙입니다. 한 마을에 살던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고 자식들끼리도 어울리며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묘한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당신 손녀 예쁘다는 말 안 했대요. 오히려 남의 자식이 더 똑똑하다고 했다던데요. 라는 말이 돌았고 자존심이 상한 한 할머니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그 집 자식이 당신한테 손 벌렸던 거 누구한테도 말 안 했으면 좋겠다던데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어디에나 끼어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말에 나는 그냥 걱정돼서라는 멘트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할머니는 40년의 우정을 끊었고 마을에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그 말 많은 인물이 또다시 누구의 얘기를 전하다가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퍼즐을 맞췄고 이간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보다 무서운 건 친한 척 다 퍼뜨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를 찢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며 가장 큰 상처는 오해가 아닌 교묘한 고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은 연극 무대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눈앞에선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웃으며 손을 잡고 돌아서면 그 사람 진짜 왜 저래? 라며 혀를 차는 이중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인간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늘 도와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고 본심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솔직하지 않은 수준이 아닙니다. 관계를 조종하고 감정을 기만하며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진짜 진심처럼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친절을 믿고 마음을 열면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습니다. 칭찬은 비난의 서막이고 도움은 은근한 통제의 도구입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접근하지만 그 속엔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입꼬리가 실룩이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눈빛에 이상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곁에 두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조종당하고 일상이 피로로 가득 찹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중심이 되려 합니다. 누구와도 친한 척하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정보를 쥐고 흔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친한 척 다가와 사소한 이야기까지 캐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신뢰를 쌓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거짓말보다 무서운 배신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뢰가 조용히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이 이미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이들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 고백한 고민, 나눈 대화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라는 말은 이미 거짓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흥밋거리로 전해지고 있고 당신의 이미지는 그들의 입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자신도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말년의 인간관계는 불신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한마을에 다정하기로 유명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선 정이 많고 마음 넓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 할머니가 B 할머니에게 그때 나한테 서운했다며? 라고 묻고 C 아저씨는 내가 그 말 했다더라? 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그 다정했던 아주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D 할아버지가 회관에서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분한테만 말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다 퍼졌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다정한 척했던 그녀의 얼굴이 굳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퍼즐처럼 이어지던 이상한 소문들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웃으며 인사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말년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양면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말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절보다 믿을 수 있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평온했던 삶은 순간적으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타는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네라며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불편한 침묵을 흘리며 웃는 얼굴 뒤에서 속으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치명적인 사회적 공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든 그 사람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려 하거나 은근히 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사람이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고의로 던진 불씨가 되어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자기만의 손실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놓친 기회를 가로채려 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놓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점차 할머니의 삶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아들 중 한 명이 집을 새로 사는 바람에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느꼈고 나중에는 자꾸만 너희 아들만 그렇게 잘 되면 좋겠냐? 며 할머니를 자주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친구에게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 속에서 날카로운 시기심이 숨어 있다는 걸. 그 친구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며 계속해서 자기가 못 얻은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후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